프랑스 동부 리옹에 위치한 어느 거리.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자존심이 강해서 영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 프랑스인데 한국어가 열풍이라니. 쓸데없이 어렵기만 한 그런 언어는 어디에 쓰려고 배운다는 거야? 이곳에서는 젊은 남녀 몇 명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민 초년생으로 보이는 이 젊은이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여성이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목에 핏대를 세우며 유독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얼마 후 이 여성은 취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서 놀랍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말이 아직도 취업이 어렵니? 그러니까 미리 스펙도 좀 쌓고 준비하지 그랬니? 이 엄마가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없는 살림에 빚까지 내어서 대학교 졸업시켰더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빚까지 지면서 이러고 사는지. 어휴, 못 살아 정말. 저는 프랑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사실 취업준비생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부끄러울 정도죠. 대학교를 졸업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하고도 1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잔소리도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상태예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빚도 갚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 와중에 또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목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푼다는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요즘에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죠.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요즘 들어서 부쩍 한국 문화에 푹 빠져서는 하는 이야기마다 한국 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친한 친구 중에서 한 친구는 글쎄 한국이 좋아서 한글 공부를 한다는 친구도 있어서 그때는 저도 신경질이 폭발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막말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서 이토록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과거 학창시절에 가장 친했던 절친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되면서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제가 아닌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이해하는 다른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당시에 한국 문화 때문에 절친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저였기에 성인이 되어 취업을 준비 중인 지금의 상황에 친구들이 다시금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니 그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무직이거나 아니면 진짜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기도 부끄러운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취업이 안 되길래 저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지금 같은 대대적인 취업난에서는 무언가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나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무엇이든지 배워보자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진짜 목표도 없이 아무거나 배워보자고 생각하여 무작정 학원가에 들러서 닥치는 대로 이거 며칠 저거 며칠 배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학원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나누던 이야기는 요즘에는 한국 언어가 대세이고 한국 언어를 배워야 취업의 기회폭이 넓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업을 못해서 환장을 하는 저로서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미심쩍은 의심도 드는 그런 이야기였죠. 한국 언어가 뭐라고 그걸 배우면 취업 기회폭이 넓어진다는 거야?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는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죠. 솔깃한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애써 그 말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언어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원래 자국의 언어에 자긍심이 대간해서 영어를 배워도 원래의 영어 발음을 미국식으로 하지 않고 프랑스어 발음으로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어는 필수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어를 배우기 위해 찾은 학원에는 수강생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창 수강생들로 북적거려야 할 학원이었음에도 말이죠. 예전 같았으면 수강 신청도 어려웠을 시즌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프랑스인들이 과거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변해서 영어에 대해 크게 집착하지 않는 성향으로 변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이상함의 정체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 수강생들의 대화에서 그 이유를 찾은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요즘에는 한국 언어가 대세이고 거의 열풍이 불고 있는 수준이라서 죄다 한국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던 둘 중 한 명은 이미 자신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웠기에 영어를 배우려고 이곳에 왔다는 것이었죠. 뭐야, 진짜로 한국 언어가 요즘 그렇게 대세라는 거야?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참 세상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흘러가는 모양이네. 나 참, 진짜로 한국 언어를 배우러 가야 하는 건가? 이러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죠. 이렇게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니 저의 의심이랄까, 미심쩍은 부분들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들이 잘못된 이미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 과거 절친과의 사건 이후로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혹시 진짜 한국어를 배우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요. 결국 저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컸지만 그곳에는 이미 많은 프랑스인이 찾아와서 수업을 듣고 있었기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의심을 떨쳐낼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희한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아, 이게 다 뭐야? 대체 무슨 글자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가나, 다, 마바사, 어휴, 글자가 다 비슷해. 너무 어렵다. 완전히 처음 배우는 언어는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지만 제가 접한 한국의 언어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언어를 어떻게 배우려는 건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흔드는 수준이었죠. 아무리 반복해서 배워도 도무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과 저는 도저히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약 한 달 정도의 수강 끝에 학원을 그만두고 한국 언어를 배우는 것을 포기해버렸죠. 이런 거 안 배워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헛된 망상만 하면서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기존에 배우다가 말았던 영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어느 정도 마스터했고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면접을 보러 다녔죠. 그런 와중에 평소에 제가 가고 싶어 했던 회사에 구인 모집이 뜬 것을 확인했고 곧바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충격에 휩싸였죠. 마리 듀퐁씨. 요즘의 영어는 거의 기본이라서 말입니다. 조금 더 특별한 스펙이 필요한데 혹시 한국어는 할 줄 아시나요? 최근 우리 회사에 한국 관련 콘텐츠 사업부가 생겼는데 거기에는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런 제기랄. 왜 하필 한국어야? 너무 어려워서 도중에 포기해버린 한국어 구사하는 사람을 찾다니. 아, 그냥 끈기를 가지고 조금 더 배워볼 걸 그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쩌면 지금도 늦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러한 생각까지 하게 된 저는 다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최대한 궁둥이를 붙이고 앉아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지만 끈기를 가지고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마침내 한글을 수준급으로 구사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한국과 관련된 어떤 업무라도 손쉽게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싶어 했던 회사에 다시 찾아가 면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인생이란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이미 프랑스에는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보다 먼저 한국어를 배운 취준생들이 존재했습니다. 역시나 이 회사에도 구인 정원이 금세 차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발걸음으로 내가 그토록 다니고 싶어 했던 회사를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진즉에 한국이 대세라는 현실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이러한 실수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과거 행동들에 대한 저의 편견과 잘못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취직이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상하게 불안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미 한국어를 수준급으로 구사하는 실력을 갖춘 저였기에 그 능력으로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 스스로가 이제는 글로벌 인재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안 된다는 생각보다 무조건
뭐라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가 그동안 알아보던 취업 자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결국 취업에 성공했죠. 한국어를 수준급으로 구사하게 되니 한국의 여러 콘텐츠를 보다 깊은 수준으로 흡수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공은 그대로 비즈니스로 접목되어서 현재 저는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강사 겸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활동 중이죠. 이 모든 것이 한국 덕분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저는 한국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미들랜드 지역의 도시 버밍엄. 아니, 너 진짜 내 딸 맞니? 올리비아 해리슨 맞느냐고. 어쩌다가 이렇게. 이곳의 어느 거리에서는 영국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노숙자로 보이는 중년 남자와 여자가 맞은편에 있는 젊은 여성을 향해 눈이 휘둥그레진 채 무언가 질문 공세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사실 이들은 부모 자식 사이였는데요. 하지만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속해서 네가 진짜 내 딸이 맞느냐고 확인하는 듯한 부모들은 얼마 후 자신의 딸에게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오늘은 누가 질질 짜는 연기를 할래? 어제는 내가 했고 그제는 마누라가 했으니 그래, 오늘은 우리 이쁜 딸내미가 명연기를 좀 보여주자꾸나. 응, 올리비아 해리슨. 못 들은 채 하지 말고 아빠가 말하고 있잖니. 저는 노숙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 또한 영국 버밍엄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계시죠. 사실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처음부터 노숙자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노숙자도 태어나면서부터 노숙자였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희 부모님은 영국에서 배우를 꿈꾸던 배우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때는 비록 허름하기는 했지만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라는 것이 존재하던 때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우 일자리가 잡히지 않았고 수입이 없어지자 집을 담보로 생활을 연명하다가 결국 그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연기 생활의 연장이라며 노숙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불과 제 나이 5살 때부터였어요. 부모님은 노숙 생활을 하며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연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행동에 임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싫었습니다. 가난함 자체가 싫었어요.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생활은 지긋지긋했죠. 왜 내가 이토록 가난하게 살아야 하지? 그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했죠. 저에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저는 지금까지도 부모님과 노숙 생활을 하면서 노숙자로 생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날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느 가족이었습니다. 양쪽에는 부모님이 있었고 그 사이에는 행복한 표정으로 부모님들을 올려다보는 소녀가 있었죠. 나이는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돈 꽤나 있는 집안의 사람 같았죠. 저희 부모님은 그 가족을 상대로 최대한 불쌍한 연기를 통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저는 그런 부모님의 곁에서 구걸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또래가 있어서 자존심이라도 상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명연기를 펼치던 저희 부모님은 단 한 푼의 동량도 얻어내지 못했죠. 대신 다른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딸. 저런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근처에 가지 말거라. 알겠지?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늘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해. 그리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 내 말 명심하거라. 저와 부모님이 동량 대신 받은 것은 모욕감이었습니다. 부자로 보여지는 그 소녀의 부모는 우리 가족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 모욕적인 발언들을 해댔죠. 하지만 부모님은 물론이고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잔인한 현실이었죠. 이때 저는 누군가 제 머릿속을 심하게 뒤흔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기 싫다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탈출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나 다름없는 노숙자 집안의 딸이
어떻게 부자가 된다는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잔인하지만 현실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말이죠.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부자들을 보고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들을 유심히 관찰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터무니없어 보이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뿐이었죠. 그들처럼 되려면 그들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이 만들어낸 방법이었습니다. 한동안 부모님의 국어를 따라다니며 부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게 회의를 느끼고 부자들을 관찰하던 짓을 그만두었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명백한 한계였던 것이죠. 단순하게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 리 만무했으니까요. 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역시 나처럼 애초에 가난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죠. 어쩌면 이러한 생각들이 제가 부자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가난하게 태어나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불행한 지옥이 되고 말 거야. 분명히 방법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며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가난을 탈출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연구하던 저는 부모님과 함께 국어를 위해 거리를 나섰다가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새 버릇이 되어버린 부자 관찰하기를 하던 와중에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부자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는 동양인이었는데 그가 특별하게 보였던 이유는 다름 아닌 다소 저렴해 보이는 차량에서 내렸는데 옷차림까지도 너무나 평범했지만 그런 그를 맞이하는 대여섯 명의 정장 차린 남성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맞이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들이 혹시 갱스터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은 모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중년의 남자들이었고 모두 비즈니스맨들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가 분명한 부자라는 증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그 행동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국어라는 부모님을 멀리하고 그 동양인 중년 남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를 향해 다가갈 때 저의 작디 작은 손은 주먹을 꼭 쥔 채 손에 땀이 났던 것으로 기억하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의 곁에 있던 비즈니스맨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호의 받던 동양 남자는 그들을 물리며 저에게 물었죠. 꼬마야, 혹시 나한테 원하는 게 있니? 그의 물음에 저는 답했습니다. 저도 아저씨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의 대답에 동양인 아저씨는 그야말로 너털웃음으로 껄껄 호탕하게 웃으며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그 말을 남기고는 사라져 버렸죠. 꼬마야, 네가 성인이 되면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현지인만큼 충분히 마스터하거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대답을 들려주마. 아니지, 그때가 되면 아마 너 스스로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지? 한국에는 왜 가라는 거야? 게다가 한국어를 배워서 뭐 하려고? 내가 비록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모님도 나도 교육은 충분히 받았다고. 게다가 영어는 아주 능숙하게 잘 사용하고 쓸 줄도 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며 그 남자의 말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괜한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졌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역시나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보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부자가 된 비법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 나 같은 노숙자 출신은 꿈도 꿀 수 없는 건가 봐. 라는 생각을 하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은 서서히 현실이 아닌 꿈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이후로 부자들을 관찰하는 것을 포기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성인이 되었고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월세방을 구했죠. 당시에 커피숍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손님으로 들어온 동양인 일행을 보고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 부자가 되고 싶다는 질문에 한국에 가라고 했던 그 말이 불현듯 떠올랐던 것입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오래전 어린 시절이었는데
커피숍에서 일하던 제가 갑작스럽게 그 일이 떠올라 한국에 갈 생각을 한다니 말입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다시금 피어올랐던 것이죠. 그래, 나라고 부자가 되지 말란 법 있어? 한번 속는 셈 치고 시도나 해보자. 한국에도 커피숍은 있을 거 아냐. 그곳에서 일하면서 그 아저씨 말대로 한국어를 공부해보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곧바로 실천으로 옮겼죠.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아니 영국을 떠나 처음으로 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껴졌죠. 그리고 무난하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인 커피숍에서의 근무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공부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간에도 몇 번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이런다고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태어나서 한 번쯤은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아저씨의 말을 끝까지 믿어보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죽기 살기로 앞만 보며 정진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한국어에 정통한 영국 여자가 되었고 한국 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었죠. 그리고 비로소 그 한국인 아저씨가 했던 말들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에 정통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양질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거침없이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 정보들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도 한국인 아저씨가 말하던 그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한국과 관련된 정보들을 흡수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사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올랐고 이 사업을 영국에서 확장하면서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졌죠. 부모님을 더 이상 노숙자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집을 사서 부모님을 모셨고 부모님을 설득하여 한국어를 전파했죠. 그리고 국어라는 대신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 대신 기본적인 지원과 스스로 노력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며 부모님을 완전히 교화시키려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냐? 너 대체 누구냐? 내 딸이 맞느냐? 라는 말들로 저에게 반항했지만 결국 백기투항하고 말았죠. 아빠, 엄마,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해요. 그리고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다면 한국어를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세요. 한국에는 아빠, 엄마 나이에도 열심히 일한다고요. 그 결과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작은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